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혁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올 수 있는 혁신의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혁신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쉽게 그리고 편하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려운 변화나 또는 어려운 과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오는 갈등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초기에 기본적으로 혁신은 강하게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따라서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화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급격한 초기의 변화 때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피로와 그렇기 때문에 오는 저항이 또 수반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혁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올 수 있는 저항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혁신의 저항 중에서 우리가 특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 번째로 계층의 변화나 또 제도가 성숙되지 않음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혁신의 저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혁신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저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CEO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혁신의 속도나 혁신의 강도, 또 혁신의 성공 확률을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층, 특히 CEO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과거에 하던 대로 또 쉬운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가고 있으면서 밑에 변화라 또는 혁신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만 하기 때문에 오는 전체적인 구조에서의 혁신에 대한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CEO가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을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CEO가 저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의 전통에서부터, 과거에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층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층은 변하지 않으면서 밑에 변화만 요구할 경우에는 전혀 혁신은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낭비 요인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앞서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일,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불필요한 일, 낭비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그럼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꼭 해야 될 일 또는 정책적인 일, 또 고객을 위한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또 일하는 방식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CEO가 변해서 CEO가 그런 밑에 구성원들이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여주는, 솔선수범에서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바로 CEO가 변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밑에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전체가 과거에 일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밖에 나가서 CEO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연설문을 한다, 외부에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특강 자료를 만든다. 그럼 예를 들어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특강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며칠을 걸려서 만들고 논의하고 하는 그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CEO가 특강에 관련된 특강 자료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기본적인 자료 하나만 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습득하고 자기가 메모해서 내가 하겠다 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걸 실행했다면은 밑에 직원들이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특강 자료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린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특강 자료는 밑에 직원이 특강 자료를 만들지 말자고 건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CEO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때 바로 혁신은 밑에서 직원들이 꼭 필요한 일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낭비적인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시간을 능력 개발과 정책 개발에 쏟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경영층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밑에만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로 혁신은 잘 갈 수가 없다. 탄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경영층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고, 그것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경우에는 혁신은 탄력을 받을 수가 없고 저항은 더 배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경영층의 변화가 선행돼야 됨과 동시에 필요한 것은 혁신적 제도나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을 했을 경우에, 할 경우에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오는 책임에 대한 면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실패할 확률은 거의 적죠. 매년 해왔던 방법이니까. 그러나 변화는, 혁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새로운 방식 또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신규 사업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거기에 위험이 따른다 그러면 누가 감히 도전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내는 것보다는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실패했을 경우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혁신적인 제도를 새로 도입했거나 새로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실패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안전하게 가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 공격적인 경영, 공격적인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채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EO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혁신의 저항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 혁신은 저항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속도를 낼 수 없다 하는 면에서 혁신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러한 혁신의 저항을 없애고, 그래서 혁신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 기관이 또 그 기관의 기관장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성공적으로 장착되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더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성공적 장착과 성공적 완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절반 이상의 성공은 결국 CEO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CEO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CEO의 기본적 요건, 경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리더의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장착시킬 수 있다 하는 면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확한 상황 인식 능력과 결단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앞서 혁신의 출발과 혁신의 실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혁신을 지금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상황 인식이,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안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도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 조직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위기의식을 정확하게 느꼈을 때,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뭡니까? 상황 인식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과연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대로 갔을 경우에 미래에 괜찮겠느냐? 이 3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있으며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도 괜찮으냐 하는 3가지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의 시작은 CEO가 앞장서서 느껴야만 됩니다. CEO가 최소한도 이런 상황인식 능력만 가진다면 그 방향을 채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전문가를 동원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그 대안의 건의가 됐을 때 상황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CEO라면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CEO의 기본적인 역량이죠. 그래서 CEO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황인식 능력이다. 우리가 상황인식이 잘못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됐던 것이 뭐였나요? 나라로 전체로 보면 1997년도 IMF 위기입니다. IMF 위기는 애환 부족 사태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부도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부도나는 겁니다. 국가가 대외에 지불하기 위해서는 바로 애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샀거나 돈을 빌린 것을 갚아야 될 때 그 갚는 능력은 우리 국내에서 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애환을 가지고 있어야 해외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애환 보유고거든요. 그게 그때 애환 보유고가 39억 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기업이 1년에 수출하는 양보다도 적은 애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애환 부족 사태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 또는 애환 관리의 부적절,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누적됐지만은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97년 초부터 있었던 실물 경제의 흐름과 매크로 경제의 흐름이 맞지 않고 엇박자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런 실물 쪽에서 위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다들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외치다가 연말에 가서 바로 IMF 위기, 애환 위기의 국가 부도의 위기로 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봅니까? 만약에 97년 초부터 실물 쪽의 흐름을 적시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면 애환 부족, IMF 위기는 막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그 상황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애면했거나 몰랐거나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때 그것을 상황 인식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기가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 인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의 큰 그룹들, 잘 나가던 그룹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80년대까지 있었던 국제그룹이라든지 또 2000년대에 와서 있었던 대우그룹의 붕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그룹이 안고 있는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업의 부도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그룹들이 초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또는 정부에서 지원장을 받는 방식이 이제는 통할 수 없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지금 그룹의 자금의 흐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지금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초기에 알았더라면 그런 기업들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상황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